록브리지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 아, 그 소문이 있어요. 뭐 무슨 그 회사를 통해서 먹으려고 한다.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이번에 대선에 나가서 승리해. 기독교 중심, 보수주의, 백인 남성 중심의 그런 나라로 가자라는 게 이들의 목표로. 그 미네소타주에서 그 백인 여성을 사살했잖아요. 그 이민 단속국에서 병력까지 투입해야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고, 미국식의 계엄령이 이 나라의 이제 반란법인데 트럼프가 그러면서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15일 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죠. 트럼프 대통령 남미에다가 그린랜드까지 선저국의 힘을 전 세계에 휘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에 봤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평론가 이승원입니다. 파고와는 잊을만 하면 만나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마두로 체포 작전 어떻게 보셨어요? 2026년 너무 활발하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체포라고 그러셨죠? 아, 죄송합니다. 네, 납치죠. 납치. 생포로 갈까요? 네, 아니요. 납치예요.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뭐 업적. kitnap이라고 네, 했어요, 맞아요. 미국 언론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 유엔 헌장 국제법 위반이죠. 네. 자, 우리가 원래 아는 그 먼로 독트린 있잖아요. 예전 먼로 대통령이 있었고 네네. 유럽 국가들한테는 야, 여기 우리 나발이야. 이제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한다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Let's make it donroe 하셨잖아요. 무슨 뭐 현실주의니 자유주의니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주의, 무슨 뭐 사상, 이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5일에 공개된 NSS라고 국가안보전략이라고 한 30페이지 정도 됐나요? 거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멀로주의였어요. 네. 그 전부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어떤 외교 정책 방향이 멀로주의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을 뭐 정책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 혹은 뭐 학자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냥 떡하니 멀로주의라고 그 한 단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멀로주의의 변형입니다만 훨씬 더 공격적인 거죠. 내가 소위 말하는 그 내 나와바리. 아메리카 대륙은 다 내 앞마당 혹은 뒷마당이야.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 내용이 그냥 고스란히 그 NSS에 담겨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1823년 멀로주의는 유럽에 있는 저 나쁜 놈들이 이쪽까지 다시 와가지고 남아메리카를 다시 식민지화 할까봐 오지 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 중간에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통령이죠.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했던 얘기는 멀로주의의 변형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야.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개입을 해요. 남아메리카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대표적인 게 파나마 운하 탈취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일들을 벌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땅 좀 갖고 내가 원하는 좀 석유 좀 갖고 뭐 이런 지금 행동을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점이 안타깝게도 베네수엘라였다.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2026년에 또 다른 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혹은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 안보 전략이기 때문에 모든 핵심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서반구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다시 탈환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어떤 한 단락들이 있고 유럽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걸 보면은 와 정말 기분 나쁘겠다 싶을 만큼 지금 유럽은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문명이 소멸 중이야. 그러면서 당신들 이민 정책을 수정해야만 해.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조언지를 해놨어요. 과거에 비해서 중국을 묘사하는 톤이 한 톤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비판하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역시 뭐 경쟁하는 상대긴 하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톤 다운된 결국은 가장 핵심은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미국이라는 본토 방위 그거 하나에 지금 집중돼 있다. 오히려 중국은 이거 보면서 뭐 좋아하겠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 NSS가 발표됐을 때
가장 먼저 환영 입장을 밝힌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중국. 러시아였어요. 오.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NSS 역시 최고야 트럼프 거의 뭐 이런 그 뉘앙스에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발언이 크렘린궁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돈을 부었던 중국, 구체적으로 배경이 있는 러시아는 그냥 가만히 있을 예정이에요? 아니면 중국은 명백한 패권주의적 만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러시아는 무력 침략이다 이러면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진심일까요? 네, 아니죠. 중국과 러시아도 각각 계산기가 있을 텐데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까지 체포했네.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우리 당연한 거 아니야? 심지어 예전에 같은 나라였는데 거의 뭐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우리 원래 한 나라잖아. 내가 언제든 침공해도 괜찮다는 거네. 그러니까 속으로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표현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입장에서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굉장히 정치적인 명분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케이스가 바로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이겠죠. 그러면 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진짜 속내는 뭐예요? 어쨌든 90년 이 동구권이 붕괴한 이후에 그 미국 중심의 단극 1극 체제가 쭉 지금 30년 정도 왔었잖아요. 어쨌든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서 좀 중재도 해주고 뭐 돈도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미국이 했었는데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그 외국 지원하는 거 그거 다 없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 UN 뭐 66개 지원하는 거 다 이제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개 강대국이 약간 짬짬이 형식으로 앞으로 이 전 세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갖고 유럽은 러시아 뭐 알아서 하시고 아시아 쪽은 뭐 중국이 알아서 하고 그냥 돈 되면 그게 중국이 됐든 푸틴이 됐든 그냥 거래하는 것이고 네.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돈이 안 되면 뭐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유럽 뭐 한국 필요 없어. 뭐 일본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타겟이 쿠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이클 루비오 아시다시피 네. 루비오 네. 외교부 장관이 쿠바 출신이에요. 국무장관. 네. 네.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제 쿠바를 1등으로 시키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예전에 한번 시도했잖아요. 이제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잡았을 때도 군인들이 이제 투입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고립을 시키고 그냥 망하는 것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마크 루비오가 이제 이민자의 어떤 정체성과 나는 이 카스트로 이 공산 정권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한 그런 집안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굉장하고 그때마다 이제 쿠바 이민자들,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있었겠죠. 이번에도 마두로를 쿠바 애들이 지켜줬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마두로를 개인적으로 그 지키던 쿠바 출신 32명이 예. 사살당했죠. 그리고 또 62년에는 그 쿠바 미사일 사태라는 그 엄청난 또 미소간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그 쿠바와는 계속 악연이야. 어쨌든. 근데 또 지리적으로는 코앞에 있어요. 그럼 다음 타깃은 쿠바야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치기 전에 걔네들 스스로 지금 자멸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계속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공습하지 않더라도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를 일방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받고 지원받고 네. 있었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그것만 사실 끊어도 우리 왜 하루 이틀만 전기 끊겨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지금 베네수엘라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쿠바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자멸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밈이나 무슨 SNS 이런 데서 그렇다면 이제 다음 루비오가 가가지고 쿠바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SNS 글들도 참 많았었죠. 사진도 많았었고.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지금 관행태양 대통령이 우리 트럼프이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유엔에 있는 각종 기관들에서도 다 달퇴를 했는데요. 네. 여기 달퇴하는 이유는 귀찮다, 부담이 많다예요? 아니면 이제 자국 우선주의인가요? 아니면 이런 기구들이 있어봤자 가성비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기존에 깔려있던 이 세계 질서를 한번 싹쓸이 없애버리고 다시 좀 약간 설치해보자 이런 마음일까요? 지금 얘기하신 거 다예요. 세 개 다요? 네. 그게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국제법, 유엔 그 기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당장 베네수엘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엔 같은 데가 없어야지만 내가 남미에서 언제든지 폭격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공습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용이해지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린란드 우리 뭐 얘기하겠지만 그린란드 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 그린란드를 먹어요? 그 트럼프도 모를 거예요. 네. 아, 그럼 트럼프는 눈치가 뭐예요? 왜 아직도 가서 안 먹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사람당 한 10만 불까지 주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죠. 네. 네, 하도 그린란드를 뭐 산다,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린란드 사람들의 상당수,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 네. 팩트입니다. 하지만 미국 성조기 아래서 살래? 아니요, 그것도 반대예요. 그래서 지난 1월 초에 그 그린란드 의회 5개 정당 네. 그 대표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냅니다. 네. 우리는 양쪽 당연히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길 원하고 당연히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싶다. 그 성명까지 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린란드 사람들의 네,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선배님 그린란드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뭐 네. 나토까지 지금 파괴할 정도로 단순히 히스토리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어요? 상업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도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지구가 이렇게 막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 얼음밖에 없었는데 지금 배들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산항에서 뭔가 컨테이너를 보내. 그럼 예전에 이제 그 네덜란드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고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런데 북극항으로 가면은 기존의 거리가 한 35%가 줄어요. 무려 35%나. 그리고 기간은 10일 이상 단축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30일 걸렸다면 20일 걸립니다. 꽁꽁 얼어서 아무도 못 다니던 그 바다에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홍해나 수에즈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맨날 뭐 해적들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뭐 예멘 뭐 후티 반군 뭐 해서 서로 싸우고 뭐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맨날 배들이 못 지나가고 거기서 뭐 기다려야 되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아예 근처도 못 가가지고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 실제 좀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일단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나면은 이 안에 묻혀있는 엄청난 자원, 히토리 특히 자원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러시아와 대적해서 그 북극항의 어떤 지정학적인 영향도 확보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탐낼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트럼프한테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추동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겠죠. 록브리지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 그 소문이 있어요. 뭐 무슨 어떤 회사예요? 이 록브리지라는 데가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조금 마을이에요. 그 2019년에 록브리지라는 곳에서 억만장자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거기서부터 국리를 시작해요. 네. 정부가 뭐 ESG 뭐 강조하고 뭐 규제하고 뭐 좀 하려 그러면 맨날 환경 뭐 평가받아라 이러니까 다 귀찮으니까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진보적인 그런 분위기에 반대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백인 중심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부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때쯤 한 게 바로 지금 부통령 제이디 벤스예요. 우리가 돈 다 재줄 테니까 이번에 대선에 나가서 승리해. 다만 부통령은 벤스여야만 해. 그래서 실제 2028년에 뭐 트럼프가 3선 나간다고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안 되고 제이디 벤스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사망한 찰리 커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스피커로 내세우면서 전국을 돌면서 우파적인 혹은 보수주의적인 혹은 자본주의적인 그런 그 본인들의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중심, 보수주의, 백인 남성 중심의 그런 나라로 가자라는 게 이들의 목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1789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1789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1700년대 말기에는 미국이 이제 좀 들고 일어나려고 했었던 그 시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789년에 이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미국이라는 국가가 처음 시작된 연도죠. 그러니까 권리장전이 시작된 연도가 1789인데 우리 마치 어디 기업 이름 앞에 815 붙이는 것처럼 애들은 1789라는 그 캐피탈 회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봤더니 히토류 채굴, 전쟁용 인공지능 공장 건설, 그 3D 프린팅 하는 건 뭐 기본이고 로켓 연료 개발, 방위 산업 등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정부의 경제 뭐 관련해 가지고 이 스타트업에 엄청나게 자금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또 뿌리는 돈의 일부가 또 일론 머스크랑 아무래도 친한 사람들일 네. 거잖아요. 록브리지의 어떤 공식적인 멤버는 아닌데 머스크가 하는 사업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머스크가 돈을 벌면 머스크에 투자한 이 벤처 캐피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찔러 그러면은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해줘.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구매하겠다고 저렇게까지 무리하는 데에는 트럼프도 어쨌든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린란드 구입은 조금 너무 나간 거잖아요.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저 세력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추론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 이 록브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미국 시민들이 이 기업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않나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뭐 뉴욕 시장을 사회주의 진영의 사람이 당선됐는데 국민들은 내 렌트비, 집값이 너무 비싸, 물가 너무 비싸고 나 차에 기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고 내가 트럼프를 뽑아놨는데 지금 계속 전쟁만 하고 있어. 뭐 이란을 폭격하고 막 그린란드를 산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정리도 못하고 뭐 등등.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좀 쌓이기는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맘다니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그냥 환경을 조성해달라. 그게 무슨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나는 모르겠고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조금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권자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그 휴양 소문들이 뭐예요? 그 흉흉한 소문이니까. 네. 이코노미스트. 네.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가 분명히 중간 선거 때 불리해질 것을 알고 뭔가 한마디로 그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다. 주마다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압박해가지고 혹시 공화당에 불리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 발표를 지연시킨다던가 아니면 이거 선거 과정 속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재투표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이 전직 그 백악관에 있었던 법률고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보셨을 텐데 반란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식의 계엄령이 이 나라의 이제 반란법인데. I'd do it if it was necessary. So far, it hasn't been necessary, but we have an Insurrection Act for a reason. If I had to enact it, I'd do that. 이 반란법 오남용이 그 걱정된다고 이분들이 이미 1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미네소타주에서 그 백인 여성을 사살했잖아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선거는 일단 치러졌고 그렇지만 뭐 명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거는 뭐 왜 죽은 사람이 뭐 그 투표를 했지? 왜 이중장부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해서 바이든이 자기의 승리를 뺏어갔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잖아요. They cheated and they rigged our presidential election, but we will still win it. 이번에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이제 임기도 3년 남았어요. 네. 그럼 2026년 미국 그리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내가 상대할 만한 국가와 돈 되는 국가와만 상대하겠다. 그래서 역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코노미스트 글을 소개하게 됐는데 작년에 또 2026년을 전망하는 기사를 하나 썼어요. 하이브리드 외교가 될 것이다. 중국을 때릴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시진핑 만나서 관세 전쟁 유일하게 휴전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싫고 뭐 시진핑이 싫다고 해도 지금 공급망에서 우리가 히토리 필요해? 그러면 중국과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거예요. 중국과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대만 유사시 발언 때문에. 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 그래서 다카이치가 다급하게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중국 자극하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미일 동맹은 정말 굳건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일본 편을 들어야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카이치를 약간 외면하고 그냥 중국 너무 자극하지 말라는 식의 조언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외교의 어떤 패턴, 미국식의 어떤 정치 이런 교과서적인 흐름과는 완전 지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 지금 유지될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사심 방송 아 예. 3월 중순에 제 책이 나옵니다. 예. 책 제목이 동맹이라는 거짓말이에요. 네. 사랑이라는 거짓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러네요. 사랑도 거짓말이고 동맹도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트럼프처럼 현재 미국처럼 경찰 국가의 역할 나 포기할래. 그건 미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도 절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투자 안 하면 100% 관세 물린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출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약속하고 내일 가서 또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과 한번 약속하고 도장 찍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언제든 뒤집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관세 50% 지금 인도에 때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오늘은 이게 맨날리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힘을 휘두르는 진짜 속내를 알아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전망을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은 예고편이었다. 2026년은 매우 피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습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